네, 집중 분석 시간입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뉴스 다루면서도 중국이 요소나 인산 암모늄 수출 통제한다는 얘기 들었는데요. 포함해서 조금 더 깊은 얘기를 해보겠고요. 또 무디스가 중국의 신용 등급 전망, 전망을 하향했죠. 이런 얘기까지 중국 관련된 얘기가 또 많이 있는데요.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과 집중 분석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그러게요. 중국이 또 요소수 대란이 우리가 한 번 있었는데 요소라든지 이런 인산 암모늄 수출 통제하겠다고 또 얘기를 하고 시작했습니다. 뭔가요? 의도가? 네, 중국 같은 경우는 15개 그 자율 그 석유화학 주요 업체들 간의 모임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요소와 관련해서 가격이 좀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자율적인 수출 규제를 했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런 자율 규제 속에서 중국 정부가 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수출 통제로 보시는 게 맞을 거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자율 규제가 1분기까지지만 2분기부터 내년 그 4분기까지는 전체 수출이 그 평소보다 5분의 1로 급감할 가능성이 큰데요. 아무래도 이번 그 주요 원인은 올해 중부나 남부 곡창지대에 내린 그 대홍수로 인해서 콩이나 옥수수, 밀의 작황이 상당히 안 좋은 상태라고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겨울 밀 생산에 필요한 질소 비료까지도 부족하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이번 규제 조치를 내렸는데 당분간 이런 조치는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제 중국의 그 과거의 그 움직임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자율 규제라고 한다고 해서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죠? 네. 그럼 이 요소를 포함한 이런 원자재 수출이 이제 일시적이냐, 혹은 이제 장기화, 혹은 이제 이게 습관화될 것이냐, 이게 이제 궁금한 겁니다. 네,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요. 네. 이렇게 보는 근거는 세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은 202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18% 정도 줄여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석탄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주요 그 소비 업체들이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철강과 관련된 금속 업종이고, 그 다음이 화학 비료를 생산하고 있는 화학 업체들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 많은 그 기업들, 특히 요소나 칼륨, 인산을 비롯해서 29개의 비료 품목뿐만 아니라 범용 화학 제품에 대해서 수출 통제가 좀 길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는 중국 같은 경우는 석탄 소비량이 무려 45억 톤 정도에 달하는데요. 45억 톤 정도가 되는데 이만큼 가성비가 좋은 그 석탄을 가지고 암모니아를 생산해서 요소 비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요소 비료 중에서 5,600만 톤 중에 10%인 500만 톤 정도를 수출을 해왔는데 인도가 이 물량을 거의 싹쓸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에게 돌아올 물량은 앞으로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중국 같은 경우는 주요 그 곡물이 쌀, 밀, 옥수수라고 합니다. 2025년까지 이들 품목이 한 2,500만 톤 정도 부족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에 의존했을 경우에는 미중 관계가 악화되면 식량 안보의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도 계속적인 수출 통제가 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은 요소에서 또 화학 비료 원료인 인산 암모늄 얘기가 나왔는데, 이렇게 보면 다른 품목들도 또 확산될 가능성이 꽤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정부는 여기서 어떻게 좀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내년도에는 대만 선거가 있고요. 네. 그 미국 대선도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 위험이 너무 고조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쓰이는 불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정밀 화학 소재를 중심으로 해서 국산화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농업용 비료 제품이라든지 범용 화학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 경쟁력을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 의존도가 지금보다도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된다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 정가의 보금처럼 우리나라를 압박하는 데 쓸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그 방법은 핵심 소재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좀 보조금을 줘서라도 국내 생산을 늘리는 필요가 있겠고요. 또 수입선 다변화도 정부가 직접 나서서 보조금을 줘야 되지 않을까 보십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재고량 3개월 정도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기업도 재고량을 좀 늘리는 정책들을 쓰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뒤에 중요한 얘기가 워낙 많아서요. 요소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무디스가 지난번에 이제 미국에 대해서도 신용등급 전망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 주목하고 있는데, 뭐 생각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예상 못한 거죠. 중국에 대해서 신용등급 자체는 아니고요.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 근거나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아무래도 중국의 성장률 하락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지방 정부들 같은 경우는 재원의 30% 이상을 부동산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게 재원 부족 사태가 앞으로 금융시장까지 강타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앞으로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시킬 때 중국의 재정 거버넌스를 유심히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요. 경기 부양이라든지 재정 건전화의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처럼 GDP 대비해서 이제 3.8%까지 올라왔고 앞으로도 더 많은 재정 적자를 이제 늘려야 되는데 이런 정책 수립 그리고 예산 편성, 집행까지 그 의사 결정 과정을 보면은 정부나 기업 또 비정부 기관들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그리고 감시와 분배를 효율적으로 하는가를 집중적으로 보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확답을 지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디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중국 경제는 침몰하는 배와 같은 신세라고 보고 있는데요. 선장인 시진핑 주석이 적절한 타이밍에 올바른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현재 정책이 남발되어 있는 상태고요. 선원들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우왕좌왕하면서 정책들을 남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중국은 내년도에는 현재 최상위 신용등급 전망이 5단계 최상위서부터 5단계까지 떨어졌는데 앞으로 이게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근거는 CDS 프리미엄률이 중국 같은 경우는 급속하게 지금 높아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시장에서는 그 커다란 충격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무디스의 국가 신용 등급 현재 표를 보여주셨는데요. 미국도 이제 가장 상단이고요. 우리가 AA2고, 네, 중국인데, 근데 전망을 낮췄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근데 이게 이 본등급이 아니라 전망을 낮춘 거니까 괜찮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보니까 지난번에 피치도 그렇고 전망을 낮춘 다음에 일정 기간 지나니까 또 원래 등급 자체를 내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네, 중국도 그렇고 그런 게 이제 불안한 그런 요인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좀 오늘 여쭤보고 싶은 게 최근에 홍콩 H 지수를 기반으로 한 ELS 사태가 또 터져가지고요. 지금 뭐 굉장히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예전에도 몇 차례 좀 반복이 됐었던 거거든요. 근데 왜 최근에 이 홍콩 H 지수를 기반한 그 ELS 뭐 불안전 판매라든지 뭐 시한폭탄 얘기가 갑자기 왜 나온 겁니까? 예. 네, 규모가 무려 20조 원이 넘는 규모가 되는데요. 네. 특히 이제 5대 은행들 같은 경우에 내년 상반기에 만기 도래하는 규모가 8조 4천억 원, 그리고 하반기에도 3조 9천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ELS 상품 같은 경우에는 3년 단위로 만기가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제 문제는 그 일정 범위 내에서 홍콩 H 지수가 움직였을 경우에는 확정된 그 금리, 그러니까 2% 정도 더 주는 거를 받을 수가 있겠지만 반대로 정해진 구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기초 자산이 35%에서 55% 정도 그 하락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원금의 절반이 날아가게 되는데요. 이제 문제는 2021년 당시에 H주 같은 경우에는 12,000선을 오르내렸는데 현재는 5,600선까지 53% 정도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많은
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실 폭이 점점 확대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되면 은행 창구를 통해서 안전하다고 해서 투자해왔던 노후 자금을 넣었던 그 부모님들, 그리고 결혼 자금까지 넣었던 청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이게 홍콩 지수가 오르면서 손실이 축소되고 그러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게 되면 상당히 그 ELS 관련된 그 불안감들이, 금융 분쟁이라든지 금융 피해 이런 것들이 좀 시끄러워질 소지가 있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그 금융당국 같은 경우는 불안전 판매와 관련돼서 네.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불안전 판매라는 것은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고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특히 이번에 ELS 같은 경우는 파생 금융 상품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5년 단위 주기로 해서 주가가 50%씩 폭락했던 과거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신흥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주가 변동성이 어느 나라보다 큰 시장인데, 이런 시장에서 부당 권유 행위를 한다든지 허위나 과장 권고를 했을 경우에는 이게 그 은행의 손해배상 책임으로 다뤄올 가능성이 큰데요. 이제 문제는 2020년에 라임 자산운용에 사기 행각이 있었고, 그 이후에 많은 그 정책들이 좀 개선이 됐지만 불안전 판매만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예금금리보다 고작 2%포인트 정도 높게 주면서도 이 원금과 관련해서 절반이 날아갔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은행 같은 경우는 도덕적 해이 문제와 관련해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측면이 강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는 ELS와 관련된 손실폭 확대가 금융시장을 강타하면서 펀드계 전반을 좀 꽁꽁 얼어붙게 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전에 뭐 중국 증시, 홍콩 증시가 잘 갈 때야 뭐 ELS 그렇게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없으니까 ELS 투자를 했다고 쳐요. 근데 최근에는 중화권 증시가 굉장히 부진했는데 이렇게 ELS에 투자가 많이 된 것들이 왜 그래요? 그 은행이나 이런 데서 많이 좋을 걸로 봐서 많이 팔아서 그런 거예요? 네, 2021년도를 보면은 그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과 관련해서 딜리스킹 전략을 썼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급락할 위험이 있고, 그래서 국제 투자가들 같은 경우는 중국물 투자는 리스크로 받아들였던 시점입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슈라도라든지 HSBC라든지 미국계 증권 회사들 같은 경우는 전부 ELS를 판매를 중지하고 매각을 서둘렀는데, 네. 반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를 ELS를 만들어서 이 물량을 떠안는 그 국제 호구짓을 했다는 겁니다. 이때 은행 창구를 통해서 2% 더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한 것은 아무래도 2020년 이전까지 중국이 고도 성장을 했을 때 주가가 상당히 좋았다는 근거가 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3년 뒤상과 관련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었는데요. 최근에 지금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1년 그리고 3년, 5년 단위로 펀드를 봤을 경우에 MSCI 중국 지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폭이 엄청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MSCI 중국 관련주죠. 중국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퀄컴이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라든지 포테스큐 메탈 그룹 같은 게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지난 3년 그리고 5년 펀드를 보면 선진국 지수보다 3%포인트 높았지만, 최근 들어와서는 올해 들어온 상황에서는 이게 선진국 지수보다 낮았는데요. 이제 문제는 앞으로 중국 경제와 관련해서는 미중 관계 악화, 경기 경착륙 위험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그 중국물과 관련된 투자는 전반적으로 줄이려고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이런 펀드를 만들었던 운용사라든지 이를 창구로 통해서 판매한 은행들 같은 경우는 도덕적 해이 문제와 관련해서 언론에 좀 질타를 받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물론 뭐 주가를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는 거지만 2021년에 보면 연초에 반짝했다가 홍콩 항생 지수가 계속 올라내렸거든요. 그죠? 근데 그렇게 ELS를 설정을 하고 판매를 했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좀 안 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홍콩 항생도 그렇고 뭐 중국 상해 지수도 그렇고 최근에 계속 약세인데요. 중국 증시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전망은요? 네, 뭐 7월 달 이후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증시에서 무려 24조 원을 매도를 했고요. 특히 반도체라든지 자원 관련주, 그리고 텐센트, 알리바바, 메이투안 같은 핵심 그 통신 서비스 기업들까지도 매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지정학적 위기가 계속 고조가 된다면은 중국물과 관련된 외국인들이 무려 1,700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 200조 정도 물량을 쏟아낼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의 연기금이라든지 액티브 뮤추얼 펀드라든지 헤지 펀드를 중심으로 해서는 앞으로도 계속적인 매도 물량이 쏟아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중국 증시가 지금보다 더 좋아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중국의 그 불투명한 지배 구조가 개선이 된다든지 공시제도가 개선이 돼야 되겠고 민간 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부분이 없어져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전혀 개선이 되지를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잠시 반등은 주어질지언정 내년도 추세를 돌릴 만한 강한 상승이 일어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리스크 관리를 좀 철저히 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오히려 선진국 증시에 투자하는 게 오히려 중국 증시보다 더 나은 성과를 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중국 경제 집중 분석했습니다. 오늘도 중국에 관한 얘기는 뭐 기대와 희망 회복보다는 부담스러운 얘기들이 좀 더 많았네요.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